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온라인 포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김정경 교수입니다. 본 포럼은 코로나19와 대한민국 교육을 주제로 기획되었습니다. 지난 12월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만연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삶의 모습과 어려움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 함께 논의해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점과 해결책을 탐색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 교육의 변화와 개선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정기 포럼 중 오늘 진행되는 1차 포럼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등교육 현장에서 구성원의 어려움과 해결 방안을 주제로 우리 대학 구성원들로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학교육 현장과 삶의 변화, 어려움을 함께 공유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논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실 패널 여러분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김수정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론정보학과 김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김재한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품영양학과 김재한입니다. 예, 다음은 충남대학교 직원협의회 정천모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직원협의회 대표 정천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학생 대표로서 충남대학교 항공우주학과에 재학 중인 이원균 총학생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도 충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맡게 된 이원균입니다. 반갑습니다. 포럼을 위해 참여해 주신 직원협의회 대표님, 총학생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립니다. 2020년 2월을 전후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4월 현재까지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와 패널 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대학에도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천모 대표님, 이번 학기 개학이 연기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충남대학교의 경우 현재까지 대학의 운영 차원에서 주요한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으셨는지요? 말씀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코로나 사태는 대학 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코로나 사태에 대한 학교 차원의 주요 대응 현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대학교는 교학 부총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태의 변화 추이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 구성원 행동 매뉴얼을 2차에 걸쳐 마련하여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요. 개강 전후로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어 학내 시설 등 다중 집합 장소들은 이용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중앙도서관을 포함한 농학도서관, 의학도서관, 법학도서관 등은 2월 24일부터 5월 5일까지 휴관에 들어갔으며 과제도서실, 강의실, 실험실, 회의실 등 다수가 모이는 장소는 임시 폐쇄 후 출입 시 발열 체크와 출입관리대장을 활용하여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박물관이나 체육시설 역시 잠정 폐쇄된 상태이며 캠퍼스 전 건물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학내식당 역시 한 줄로 앉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학내식당 내 가림막을 설치하고 점심시간을 교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상시 방역 및 긴급 방역을 실시하는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성원의 건강관리 및 예방 차원에서 학내 51개 건물에 58개의 격리 공간을 지정하여 의심 환자 발생 시 격리 공간에 보호하고 교직원 및 학생 중 코로나 접촉 및 확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내 게시판을 학내 홈페이지나 코로나19 전용 게시판을 개설하여 전 구성원의 행동 매뉴얼 및 대전 지역 코로나 확진자 이동 경로를 푸시, 카카오, SMS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 직원 대상 발열 체크를 1일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대전시 등 대전시, 유성구 등 지자체 협조를 통해 충남대학교와 한라인을 구축하고 대전시에서 마스크, 손 소독제, 소독약 등 방역 물품을 지원받는 동시에 궁동 및 대학 주변 방역을 요청하는 등 구성원의 코로나 예방과 건강 관리를 중심으로 대학 학사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현재 코로나19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도서관, 학내식당 등 다중집합장소에서의 시설 이용 제한과 구성원의 건강관리 및 예방 차원에서의 학교 당국의 체계적인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은 학사 운영 계획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천무 대표님, 네네. 학사 운영 일정에 어떤 주요한 변화가 있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학사 일정의 주요한 변화는 우리가 비상대책위인 코로나19 대응 대책위원회에서 나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먼저 우리 학사 일정에 대한 주요한 변화를 말씀드리면 타 대학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개강이 연기된 것인데요. 충남대학교는 현재 기존 3월 2일 개강을 2주 연기하면서 3월 16일 비대면 수업을 4월 26일까지 연기한 이후 2020년 1학기 말까지 재택 수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수업들은 현재까지 LMS 시스템인 사이버 캠퍼스를 활용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수업 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대규모 사용자 증가에 따른 유연한 대응 구조를 구축하고자 사이버 캠퍼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버를 증설하였으며 원격 화상 강의 솔루션인 줌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교과목에 한하여 참여 인원이 10명 이내로 관리할 경우 학생의 동의 및 관련 부서 확인을 통해 소규모 대면 수업을 4월 20일부터 승인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이러한 경우에도 마스크는 상시 착용해야 되며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타인과 2m 이상 거리두기 및 신체 접촉 피하기,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콜센터나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간고사의 경우는 실시 여부와 방법을 담당 교수님의 재량에 따라 판단하시도록 안내하였으며, 기말고사의 경우는 6월 10일 금요일부터 18일 목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대면 평가를 원칙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말고사의 경우는 추후 사회적 분위기와 코로나 사태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이외에도 평생교육원의 경우 5월 11일까지, 농업마스터 대학의 경우 5월 6일까지 개강을 연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개강 전후로 학사 운영 및 주요 대처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우리 대학 현황 설명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개강이 연기되고 사이버 캠퍼스를 활용한 비대면 학습 진행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대학 교육에 가져온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비대면 학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대학교는 결과적으로 2020년 1학기 수업은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는 전체 수업이 앞으로도 사이버 캠퍼스를 통한 비대면 학습의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혹시 비대면 학습을 준비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교수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김수정 교수님. 네. 예, 이런 준비 과정과 실천 과정에서 어려운 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선생님들이 겪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냥 제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여러 선생님 중에 한 부분으로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데, 무엇보다도 예측할 수 없게 닥친 이 사건 속에서 갑자기 온라인으로 원격대면 수업을 한다는 것이, 비대면 수업을 한다는 것이 일단 기술적으로도 선생님들이 익숙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경험이 뭐 대부분의 선생님이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학습권에 어떤 제약이 있게 된 거고, 교수들에 있어서는 교수의 자율권들이 제약된 상황인 거죠. 근데 이렇게 모두가 곤란한 상황 속에서 어려웠던 그 단계들이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기술적으로 선생님들이 항상 교실에서 학생들을 대하면서 상호작용하면서 말하다가 갑자기 녹화해서 올린다든지, 그것도 동영상으로 올릴 때 매번 말을 실수하게 되면 다시 녹화하고 이러는 속에서 처음에는 이런 기술적인 어려움, 그거에 적응하는 어려움, 그런 어려움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면, 아마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기획이 됐다면 우리가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 텐데요. 워낙 이 코로나 사태가 예측 불가능한 전개였기 때문에 개강 2주를 연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비대면 강의에 몇 주 연기여서 일시적으로 선생님들이 이걸 장기적으로 정말 계획하기가 힘들었다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2주 지나면 대면 강의로서 정상화되겠지라는 기대 때문에 처음 강의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지금 돌아봤을 때는 어쩌면 섭섭한 부분도 있고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정착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의 경우를 보면 가장 어려운 점은 교과목마다 비대면 강의가 어느 정도 대체될 수 있는 수업이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수업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과의 경우는 실험 실습의 수업이 그럴 수도 있겠고요. 저의 경우는 제가 4과목을 가르치는데 그중에 1학년 교양 과목인 말하기 토론 수업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말하기 토론은 사람들 앞에서 무대 공포증을 없애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스피치의 기량을 펼치고 또 협력적으로 토론하면서 토론의 비판적 사고를 키우는 방법인데요. 비대면으로 이것이 가능할까?
처음에 한 3주가 지났을 때 제가 후회했습니다. 아, 수강 취소할 수 있는 그 기회, 그 일주일 때 적극적으로 이 과목을 취소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몰랐기 때문에 초반부에는 기본적인 어떤 이론들을 강의하면서 대체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곧 전면화되면 강의가 다시 정상화되면 모든 강의를 스피치와 토론들을 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 학기 내내 가게 되니까 학생들의 스피치가 이 상체 정말 요만큼밖에 보이지 않는 속에서 또 사람들하고 아이 컨택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화면만을 보고 말한다는 것 자체에서 얼마나 스피치의 기량을 키울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 앞에 토론을 배치하고, 토론은 적어도 여러 사람이 같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 토론을 배치하고, 후반부에는 스피치를 혹시 대면 강의가 복귀된다면 스피치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결국 한 학기 내내 온라인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거. 교과목의 어떤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배치되는 방식일 때 서로 학생들에게 그 기대 수준을 낮춰야 되고 최선에서 어떤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된다는 이 어려움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슷한 과목을 1학년 교양과 전공 수업에서 하고 있는데요. 2학년, 3학년 수업보다 1학년 수업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활발합니다. 말하기 토론은 사실은 제가 20명 이하여야 되는데 30명이나 되는 교양이기 때문에 30명이나 되는 학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가슴이 애잔한 1학년입니다. 얼마나 기대를 품고 대학을 왔을 텐데 교정도 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다시 마치 인터넷 강의처럼 처음으로 교수와 대학 교수님을 이렇게 대하게 됐는데요. 그런데도 이 학생들이 엄청 활발합니다. 그래서 저는 줌 실시간 강의를 거의 전 과목에서 하고 있는데요. 줌 실시간 강의는 역시 인터랙션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고 또 이름도 그 앞에 같이 보이니까요. 언제든지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상호작용할 수 있고 2주가 지나니까 학생들 스스로도 자기가 얘기할 때는 마이크를 끄고 얘기할 때 마이크를 켜고 자기가 얘기하지 않을 때는 마이크를 끄는 식의 매너들도 굉장히 발달돼서요. 지금 사실 1학년 스피치 수업에 목적만큼은 못하지만 이 제한된 상황에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토론 수업 같은 것이 될 땐 줌이 굉장히 유용하지만 만약 강의가 인터랙션을 강조하지 않는 주로 지식 전달형의 강의를 이루어오신 선생님이라면 줌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즉 이전에 해오시던 선생님의 방식이 강의실에서도 주로 지식 전달의 형태를 하셨다면 줌은 오히려 집중도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2차원적인 화면 대면입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는 오히려 학생들이 돌려볼 수 있는 동영상 녹화 강의가 훨씬 효과적이고요. 그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학생들의 반응을 받고 상호작용한다면 줌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건 결국 각각의 선생님이 과목의 성격과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거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비판적 사고와 상호 협동적인 거라면 그리고 단순히 지식 전달을 넘어서 지금 4차 혁명의 교육을 얘기하면서 좀 더 비판적이고 협력적이고 그리고 창의적인 자기 토론 주도식인 수업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온라인 교육은 엄청난 제약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자의 방식에 맞게 하는 것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네. 예,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좋은 경험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고요. 지금 주신 말씀처럼 과목의 특성인 목표에 따라서 그 비대면 학습 진행 방식도 달라야 되고 또 사용하는 교육적 미디어도 그 특성을 좀 고려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가장 활기차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어떤 의미일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 김재환 교수님 네.
우리 김재한 교수님께서도 이 비대면 수업을 실천하고 계실 텐데요. 혹시 이런 실천했던 그런 경험을 좀 공유해 줄 수 있으실까요? 비대면 수업을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이 수업의 질적인 문제가 어떻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 강의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기술적인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별로 크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수업의 질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별도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비대면 강의는 크게 비대면 줌을 이용해가지고 온라인 상에서 대면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유튜브 같이 제가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녹화된 화면을 이제 보는 강의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줌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온라인 강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줌 자체가 보안상의 이유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학에서는 줌을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줌을 제외하고도 뭐 구글이나 여러 가지 뭐 스카이프나 아니면은 다양한 온라인 화상 강의 프로그램들이 존재를 하는데 토론이 아닌 1대 다수의 화상 강의는 이게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지금 현재 들어오는 신입생들이나 지금 젊은 학생들은 대부분 다 비디오 세대라고들 많이 합니다. 텍스트 문자로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짧은 비디오 클립들을 많이 보고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각종 정보를 얻는데 능숙한 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것이 거기에서는 짧은 비디오 클립들이라는 게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자기가 선택을 해가지고 지식을 얻어낸다라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온라인 화상 강의나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한 30분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학생들의 집중도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유튜브 비디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유튜브 비디오는 일반적으로 15분 미만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글에서도 그렇게 15분 미만짜리 비디오 클립으로 올리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시간이 넘어간다면은 이제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로 들어가지 비디오를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집중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쪽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15분이 넘어가면 이제 끊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렇게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실시간으로 화상 강의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이제 하고 있지는 않고요. 강의 컨텐츠는 제가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그것을 올립니다.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짜리 비디오를 올리고 이걸 올려놓으면 학생들이 중간에 자기가 임의적으로 끊어서 쉬었다가 보고 그 다음에 계속 연장해서 보기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올리고 있습니다. 강의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타블렛, 이제 아이패드를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어차피 강의 자료는 파워포인트 PPT나 아니면 PDF 형식으로들 저희가 늘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그거를 아이패드 화면에 띄우고 요즘 아이펜슬 나오니까 거기 화면에다 이제 저희가 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칠판에다 필사하는 거나 동일하게 필사를 하고 이것을 화면을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바로 녹화한 다음에 녹화된 화면은 MP4 파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바로 사이버 캠퍼스에다 업로드합니다. 대강 1시간 정도 강의하면은 400메가 정도에서 500메가 미만짜리 파일이 나오기 때문에 업로드하는 데도 사이즈도 문제가 없고 해가지고 이 기능을 사용해서 학생들이 수업에 접근하는 온라인 수업에 접근하는 자유도를 조금 더 주는 이런 강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실시간 강의보다는 컨텐츠를 직접 제작해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수님들께서 진행하시는 수업은 대상자가 학생들이 될 텐데요. 이 수업에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원균 총학생회장님, 학생 입장에서 이렇게 비대면 수업에 대한 우리 학생들이 경험한 내용 좀 말씀 좀 주세요. 네,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교수자의 수도 매우 많기 때문에 모든 각각의 어려움을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가장 공통적이고 포괄적인 의견은 학생과 교수자와의 소통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소통이란 질문과 답변을 하는 차원을 넘어서 온라인 수업 진행에서의 불편한 점을 모두 포괄하는데요. 가령 사이버 캠퍼스가 접속이 안 되면 외부 서버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학생의 입장에서
또 마이크 소리가 작으면 해결해 달라고 하거나 뭐 출결 처리가 비정상적으로 안 되거나 다 예상하지 못했던 모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듣고 해결하고자 하는 교수자의 스타일이 아닌 경우에는 일방적인 그런 대면 수업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소통을 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해보지 않은 신입생들이나 기타 다른 학생들은 이러한 점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이나 교수자, 대학본부 그 누구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낸 등록금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수자 같은 경우에도 주변의 상황을 핑계할 것이 아니라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 본부 같은 경우에도 비대면 강의 진행을 돕는 학생과 교수자 간의 시스템 같은 것, 서포트를 잘 구축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 구성 단위의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적절히 협의하고 권고하여서 이렇게 세 단위인 학생, 교수자, 대학본부 모두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비대면 학습이 성공적으로 잘 실천되기 위해서는 결국 가르치는 교수님이나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그리고 우리 대학 본부가 함께 소통을 기반으로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과연 어떻게 효율적이냐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김재한 교수님. 네. 네. 수업을 하시면서 이 비대면 수업이 갖는 효율성이나 효과성에 대한 경험 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이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대면 수업 자체를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자체를 셧다운을 시켜버리지는 않고 아무리 셧다운을 시킨다 하더라도 이건 학교는 학교의 존재 의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수업은 어떻게 해서든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이 원래 사회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공적인 일을 계속 진행해서 사회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게 위기 극복 방법이기 때문에 학교가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선택 옵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이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저희가 평소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도 역시나 생각을 합니다. 그냥 위기를 어렵게 넘겼다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도 온라인 강의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일단은 교육이라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습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강의의 질이나 강의의 컨텐츠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만으로 결정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게 교육이라는 거와 그 다음에 그 학습 또는 이제 자습이라고 하죠. 이거는 서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습이라고 하는 거와 독학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찾아다니면서 공부하는 것이고 교육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쌍방이 이게 나눠져 있는 두 가지 주체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얘기해가지고 교육이라는 것의 본질은 두 가지 주체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본질일 뿐이에요. 가장 큰 본질인 것이 한쪽이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받아내거나 그것을 뽑아내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대학교 전공에 관한 수업, 특히 저학년 수업의 온라인 강의를 크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대학교는 이 한국의 사람들이 가끔가다 까먹어버리고 대학교가 이제 취업을 위한 하나의 관문이다. 이제 저는 이제 그 취업 학원이다라고까지도 강하게 표현을 하는데
그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 남아있는 최고위 고등교육기관입니다. 대학보다 더 이상 고등교육기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학문을 형성하고 학문을 전달하는 공부를 하는 곳이지 시험을 준비를 하는 프랩스쿨이나 그런 학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대학이 학원의 기능을 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완전히 무너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죠. 대학교는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내는 곳이고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지 단순하게 지식을 외우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모르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로부터 출발을 하고 본인이 모르는 것을 알고 싶다고 하는 욕망이 이것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심플하게 공부는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본인이 모르는 것을 스스로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고등교육기관인 학교라고 하는 곳에서는 교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스스로 알아가는 학생들에게 정보를 그냥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지 길을 가르쳐주고 앞에서 끌어가는 것을 해주는 곳이 대학이고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대학에서 배워야 되는 가장 큰 것은 공부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부를 하는 방법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신들이 이해하는 하는 것이 공부를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고자 하는 지식들, 우리가 모르는 것을 무엇인가를 알아내고자 하는데요. 알고자 하는 지식은 어떤 객관적인 서술이 어렵고 객관적으로 형상화되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개념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기호체계로 만들어 놓은 수학적인 지식이 아닌 이상은 그것을 한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 100%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다른 사람, 자신이 아닌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 사람이 문자화 시켜가지고 서술해 놓고 그 서술한 내용을 본인이 단순하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해독한 다음에 다시 자신의 머릿속에서 동일한 세계를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텍스트를 외우는 것이 아닌 텍스트를 해독해서 그 사람의 세계관을 자신의 머릿속에 형성하는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공부의 가장 근원적인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사회 속에 환원시키는 방법은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어떠한 세계관을 또 하나 텍스트나 언어를 이용해 가지고 다시 다른 사람 머릿속으로 전달하는 과정, 활자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인문학적 과정, 텍스트나 그 언어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 간의 지식을 전달하고 지식을 받고 해독하고 세계를 다시 형성한 다음에 타인에게 전달하는 과정 자체가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대학교에 입학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러한 공부하는 방법론에 대해 가지고 거의 훈련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등학교 때 최소 1년, 보통 한 2년 정도 동안에 계속 훈련을 받고 학생들이 공부라고 알고 있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반복하고 암기한 후에 그것이 문제화되었을 때 문제에서 정답을 골라내는 방법만을 계속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대학교에서 학문을 이렇게 하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을 공부로 인식을 하고 대학교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1학년, 특히 저학년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고 이것을 사회 속에서 본인들이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온라인 강의는 상호작용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렇게 강의하는 컨텐츠를 올려가지고 위에 업로드한 다음에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그 중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지식만을 뽑아가는 것은 고등학교 때 학원에서들 많이 썼던 방법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대학교에 와가지고 동일하게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게 교육을 시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라인 강의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요. 만약 온라인 강의가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하면 전제가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할 줄 아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온라인 강의가 굉장히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먼저 깨우친 학생들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3학년이나 4학년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저학년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별로 효율적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 온라인 강의가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교수님들이 모두 다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모여서 할 필요가 없죠. 전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유명하신 교수님들이 모이신 다음에 각 과목들에서 대표 강의 만든 다음에 그냥 유튜브나 아니면 서버에 올려놓고 모든 대학생들이 다 그 강의를 들어버리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학에 계신 교수님 어느 분들도 그것을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는 계십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가장 효율적인 강의는 소수가 하는 대면 강의라고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 학생들과 교수가 좀 더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면서 할 수 있는 강의가 가장 좋은 강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학습의 효율은 강의의 질뿐만 아니라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 우선시돼야 되고 비대면 학습에서 학습의 효율의 감소는 불가피한 것 같다는 의견과 가장 효율적인 강의는 소수와의 어떤 대면 강의라는 의견 감사드립니다. 대학의 본질적인 역할과 현재 상황에서 온라인 강의의 효율성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수정 교수님, 비대면 수업에서 강의 내용 전달이나 과제 수행 안내 등 학생들과 상호작용 및 운영과 관련해서 겪으신 경험 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전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김재현 교수님과 의견을 굉장히 기본적으로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고요. 다만 온라인 강의라는 것을 확실히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것과 줌의 실시간 강의는 상당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온라인 강의 일반으로 같이 묻기에는 각각의 장단점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그 강의마다 그 두 개지 똑같이 온라인 강의지만 줌으로 실시간 화상 강의를 하느냐 녹화물을 올리느냐는 상호작용에서 엄청난 차이를 발생합니다. 아까 제가 1학년 교양 과목이 아이러니하게도 굉장히 잘 되었다. 실시간 줌 화상 강의가 라고 했을 때 그게 일반적으로 1, 2, 3, 4학년이 다 잘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김정경 교수님께서 아이러니하게 이게 다 잘 됐다고요? 그게 아니라 1학년 정작 대학을 밟지도 않은 학생들이 가장 활발하게 서로 얘기하려고 하고 토론을 너무 즐기고 선생님 너무 수업 재밌었어요 라는 얘기를 2, 3학년에게 똑같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1학년이 그렇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아까 김재현 선생님도 지적을 하셨고 그 총학생회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의외로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것에 익숙한 학생이 참 많다라고 했을 때 그게 단지 그 말에 저 동의합니다. 근데 그게 단지 고등학교에서 인강을 받는 그 태도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 아무리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달라도 전반적으로 교육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호작용적 교육이 아니라는 걸 대학에서 다시 배운다는 거죠. 그런데 고등학교 학생들은 정작 자신들은 인강처럼 수동적으로 배웠을지 몰라도 대학은 다를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아무런 습관이 없는 학생들인 거죠. 따라서 처음으로 온라인 실시간 줌을 하면서 토론을 하니까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고 계속 선생님이 더 그거에 다시 퀘스천을 던지고 다른 학생이 한 말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나면 서로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왜냐하면 동시에 말을 하게 되니까요. 화상 강의에. 그러면 먼저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얘기를 마치 부자처럼 김수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하세요. 여러분. 서로 누굽니다 하면서 얘기를 시작해요. 즉 2, 3학년들은 오히려 이미 형성된 대학에서 교육은 이렇구나 라는 형성된 습관이 새로 들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줌을 하는 데도 있어서 이거 어떠니 그러면은 인터랙션 하니까 좋긴 해요 라고 하는데 솔직히 학생들 입장에서 편한 것으로 따지면 동영상 올려준 게 훨씬 편하거든요. 정리도 훨씬 잘 돼 있거든요. 선생님이 얼마나 압축적으로 잘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따라서 내가 뭔가 지식을 배워서 하는 점도 편하고 모르면 되돌려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 줌은 저처럼 더구나 가끔 말이 빠른 선생은 되돌려 볼 수도 없어요.
엄청나게 집중해야 돼요. 근데 집중이 오프라인에선 쉬워도 온라인에선 한계가 있거든요. 따라서 집중을 못하는 학생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대학 2, 3학년의 이 과정 속에서 이미 또 다른 일종의 나쁜 습관, 수동적인 습관이 들어버린 학생은 역시 온라인으로 실시간 줌을 해도 힘들어한다는 거죠. 하지만 제 강의 스타일이 꼭 일반적인 강의 스타일은 아니고 선생님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김지연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깨쳐야 되는데 그 깨치는 거를 해주는 게 바로 대학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걸 가르쳐줘야 되는 게 대학 교육인데 그것을 이제 녹화물로 올려주면 지식 전달은 정말 에센스를 뽑아서 선생님들이 주시죠. 얼마나 더구나 그 제한된 시간에 잘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답을 몰라도 질문할 줄 아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는다면 조금 혼란스러워도 온라인 실시간이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만약에 선생님이 강의를 나는 정말 에센스를 전달해 줄래. 어차피 지금 이 교육 상태는 정상 상태는 아니야 라고 감안하시고 하신다면 실시간 줌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들의 몰입도가 훨씬 떨어지고 되돌려 볼 수도 없으니까요. 그럴 때는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학생들의 교육 방식을 바꿔놓겠어. 내가 생각하고 토론하는 교육을 만들겠어라고 하면 저는 줌의 실시간 강의를 부분적이든 전부든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선생님들이 이전에 하시던 오프라인의 강의를 이 온라인에서 얼마나 100% 가깝게 실현하려고 노력하신가가 선생님들마다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 구성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피치는 스피치대로 제가 각각의 자기의 제스처를 다 할 수 있는 걸 영상을 해서 그걸 보면서 같이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자신도 자신이 한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스피치가 나왔는가를 보면서 이전에 교실에서 마이크로 티칭처럼 모든 사람이 세밀하게 스피치의 방식과 습관들을 지적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정말 그 교육의 장점이었다면 오프라인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는데 대신 생각해낼 수 있는 게 각자의 전신이 시키고 누군가가 핸드폰으로 찍어준 전신의 스피치 설득 스피치를 올리고 정보 스피치를 올려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한 것을 보면서 모두가 토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실시간 줌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제한된 방식에서 모두가 머리를 짜내면서 하는 거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 전공 수업의 경우는 이전에 다른 수업, 다른 발표에서도 한 적이 있지만 제가 플립드 러닝하고 즉 거꾸로 학습법하고 하브로타 학습법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 시작 전에 항상 논문이나 교재를 학생들이 읽고 2명씩 미리 수업 시간에 짝지어진 친구들과 새롭게 짝지어진 친구들과 같이 자기가 읽고 문제를 각자 해결하지 못한 걸 가지고 둘이 만나서 또는 온라인으로 만나든 직접 만나든 카톡을 하든 전화를 하든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생기는 문제 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 이해가 안 되는 개념들 이런 거를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서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친구들이 서로 답변을 하고 저는 그걸 다 모아서 수업 시간에 토론으로 하는 게 제 평소 오프라인 수업이었습니다. 온라인이에요. 자, 수업 시간에 2명씩 토론하던 하브루타를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전의 방식에 그대로 할 수 있는 건 교재에서 학생들이 읽고 각자 질문들과 모르는 점들 다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줌으로 보이는 실시간 애들의 화면 속에 그대로 둘씩 짝짓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옆에 왜냐면 이게 무작위로 항상 보이니까요. 2명씩 짝짓기 하면 그 친구들끼리 바로 끝나고 수업 끝나고 주소를 교환하든 카톡을 교환하든 또 카톡방도 마련해 놨기 때문에 바로 자기 친구의 이름만 알면 카톡방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 친구의 카톡을 해서. 그럼 이 친구들도 전부 줌을 사용하는 거예요. 줌은 무료이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주도자가 돼서 선생님이 줌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둘씩 줌을 진행해서 수업 시간의 문제들 자기들이 각자 교재를 읽으면서 나온 문제들을 서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이버 캠퍼스에 한 명이 정리해서 올리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꼭 다른 사람의 질문에 하나 이상을 답변을 해야 됩니다. 즉 오프라인의 수업에서 할 수 있던 거를 그대로 여기서도 할 수 있고 그 질문을 가져다가 수업 시간에 저는 그 리스트를 다 갖고 있고 다 카피한 걸 가지고 학생들의 질문 유형에 따라서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미리 자기가 올렸던 거를 옆에다 놓고 자기가 무슨 질문을 했는지 다른 친구는 뭐라고 했는지를 참고해 가면서 다시 거기서 자기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활발해져요. 오프라인에서 이런 토론하면 뭐 집중하지 않는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집중하지 않는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토론했을 때 집중하지 않는 학생은 처음 3, 4주 동안 한 명 정도 발견합니다. 그 한 명의 발견이 되게 쉬워요. 오히려 오프라인은 선생님이 잠깐 놓칠 수도 있는데 온라인은 전체가 패널로 다 보이기 때문에 저랑 아이 컨택을 하지 않는 친구는 잠시라도 눈이 딴 데 가 있거나 또는 제가 지금 웃긴 얘기 안 했는데 화면을 보고 희죽거리고 웃는다면 그 친구는 뭔가 카톡을 하거나 딴짓을 하는 친구죠. 근데 이 친구들이 처음 2, 3주 동안은 한 명, 한 주에 한 명, 한 과목에 한 명 없어집니다. 처음에 2주 동안 온라인 실시간 수업을 할 경우 문제가 뭐였냐면 한 명씩이 결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시간을 놓쳤어요. 지금 모든 수업이 대부분이 실시간 줌이 아니니까 시간 감각이 없어서 자기 수업 시간이 시작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바로 수업을 시작하고 2주 지나선 다 알람을 해라. 알람을 해놔야 된다. 그래서 알람을 해놓고 애들이 들어오고 카톡에서 바로 클릭해서 들어오고 저도 한 30분 전이나 1시간 전에는 자 알람 준비했습니까? 라고 카톡으로 한다는 거죠. 따라서 온라인 실시간이지만 저는 물론 보안상의 문제도 여전히 있죠. 보안상의 문제들도 저도 염려하지 않은 바는 아니지만 그거를 상쇄할 만큼의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고민이 생겼어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동영상 녹화물, 그것도 굉장한 노동이 드는 거죠. 녹화물을 올리면서 학생들이 일단은 그게 편리하고 좋죠. 제 수업 시간에 항상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적합한 질문을 던지려고 노력하자. 많은 해답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게 어떤 기준에서 더 나은지를 판단하려고 하자. 그럼 학생들은 불안해요. 선생님이 좀 정답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이거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게 인문사회의 아마 특성일 것입니다. 이과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답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답의 과정. 따라서 방법들은 좀씩 다르지만 교육의 목적이 비판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사고, 그 속에서 창의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배우고 교수와 상호작용하면서 배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왜 온라인으로 다 교육하지 않고 대학이란 이곳에 모여서 어떤 곳은 저 지방에 있는 학생이 모여서 하겠습니까? 따라서 지금의 한계 속에서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인터랙션을 최대화할 수 있다. 카톡만 해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인터랙션을 하는데 즉 저도 앞에 김재한 선생님과 굉장히 동의하는 것이 평소 정상 과정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특히 동영상 녹화는 정말 보조적으로 쓰여야만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제가 생긴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과연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는 게 학생들한테 얼마만큼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일까 라는 걱정이 됐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이게 배우는 데는 저 좋아도 이게 저한테 편해요 라는 식의 각각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중요한 거는 학생과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지금 이 좀 비정상적 상황에서 주장하는 게 옳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서베이를 했습니다. 이 강의를 지금과 같이 계속 저는 처음부터 온라인 실시간 토론 수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끌어 나가는 것과 아니면 동영상 녹화 강의를 섞어서 한 주에 한 번은 이걸로 하고 토론을 정리하는 동영상 부분, 해결되지 않는 질문을 같이 얘기해주는 녹화 영상 1+1 아니면 동영상을 2번 하고 한 번 녹화 영상 아니면 동영상 2번에 아니면 실시간을 2번에 뭐 이렇게 조합을 해서 서베이를 했어요. 그래서 최고로 나은 것이 학생들이 아마 타협을 했을 겁니다. 뭔가 나름대로 편하고도 쉽고 그러면서도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싶고 학생들의 얼굴도 보고 싶고 그게 1+1로 투표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1시간, 한 주차는 75분은 정말 시간 정각에서 시작해서 때로는 오버해도 애들이 다음 수업을 위해서 옮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너그러워요. 제가 한 10분 넘어가도 온라인 실시간 강의에서 주섬주섬 색사는 학생은 없기 때문에 열심히 계속 우리가 몰입한 상태에서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과 약속이기 때문에 나머지 1시간은 너무 막 정신없이 토론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하고 논점들을 정리하는 식으로 이어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우리 교수님들이 굉장히 창의적이시기 때문에 본인의 가장
원래의 목적에 맞게 그리고 현재 상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두 개발해서 해내고 있지 않을까. 다만 그 과정 속에 학생들이 주체이기 때문에 어떤 점은 제가 이거는 진짜 계속 실시간이 좋은데 학생들한테는 좀 부담이 되죠. 매번 읽고서 매번 토론하고 매번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주체로 인정을 해서 어느 정도의 타협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만들어간다는 의식, 내가 이 수업에 어떤 주체라는 의식을 학생들한테 부여해 줄 수 있는 그거라는 건 온라인 강의든 오프라인 강의든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대면적 학습 상황에서 학생들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아주 좋은 경험 공유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수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대학 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어요. 앞에서 정천모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 같이 현재 학내 시설은 전반적으로 폐쇄 및 이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어려움도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이원균 총학생회장님,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학업에 이런 코로나 사태가 어떤 제한점을 가져오게 됐는지 말씀 주세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예측할 수 없는 학사 운영으로 인해서 알바나 주거나 학업 계획 등 모든 것을 계획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학생들은 가장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집 계약을 했으나 월세만 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대전은 그나마 괜찮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또 집값이 비싸서 그 목소리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사 운영을 예측할 수가 있다면 알바를 구하든 집주인과 논의를 하든 어느 정도 해결점을 찾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는 한 학기가 다 비대면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이제 결정이 되었지만은 결정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혼란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측할 수 없는 학사 운영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 강의가 언제까지 될지 확신할 수 없었다는 것, 그리고 비대면 강의 기간을 학교에서도 조금씩 연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발만 동동 구르면서 무언가를 손에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대학 본부 차원에서 또는 정부 차원에서 조속한 결정이나 조치가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이제 정부로부터 예산을 포함해서 인사권에 큰 영향을 받는 국공립대의 특성상 무엇보다도 교육부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전문성도 낮아서 우리 대학 본부는 정부보다 비교적 올바른 결정을 하기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정부는 어떠한 권고도 하지 않고 대학을 방치하고 있다는 게 학생이지만 그것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국공립대학의 학생들이 힘을 합쳐서라도 우리 정부, 교육부의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두드리는 것이 우리 대학과 학생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학내 기관뿐 아니라 외부의 기관은 물론 여러 시험, 대회, 행사 모든 것이 잠정적으로 연기가 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모든 것이 정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질문대로 이러한 상황은 여러 수행을 제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은 심리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속담 중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닫혀 있으면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거나 시험이 연기되면 준비를 그만큼 더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잠정 연기라는 안내는 이러한 계획조차 세울 수 없게 만들었고 외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교제도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하는 일에 흥미도 잃게 되고 의욕도 떨어지면서 마치 목표 지점과 동료를 잃은 마라톤처럼 심리적인 어려움이 가장 무엇보다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래도 대부분의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국민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지원금과 각종 혜택을 주는 정책을 전국적으로 펴고 있지 않습니까? 대학에서도 장학금 형식으로
일부 대학에서는 이제 전체 또는 일부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례도 하나둘씩 존재를 하고 있고, 우리 학교도 그렇고 방역물품과 같은 생활에 도움이 되는 물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 생각에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이 곧 학생들이 느끼는 그 심리적인 어려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타 국가에도 모범이 되는 사회가 돼서 추후에는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한국인들의 자긍심을 정말 높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무래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학사 일정으로 인해서 일상생활과 학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 주셨어요. 학사 일정 운영을 위한 학내 직원 선생님들 역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정천무 대표님,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대학 업무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네. 아마 학내에 계신 교수님들, 또 학생분들, 직원들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인원이 크게 밀집될 수 있는 대학의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학내에서 확산되지 않는 것에 집중하여 직원들이 직무 수행과 일상생활의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즉 정부에서는 2020년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지난 4주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였고, 4월 20일부터 오는 5월 5일까지는 16일간은 수위를 완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학교 행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일단 부서별로 원격 근무제를 도입하여 4명 이상이 사무실의 경우에는 1명 이상 순환 교대를 통한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부서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도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서별 교대 출근제와 교대 점심시간제를 활용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혼잡도 또는 점심시간 쏠림 현상을 완화하면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날짜, 시간, 인원 등을 잘 조화롭게 분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들이 회의가 많은데 5인 이상이 대면회의 또는 국내외 출장은 가급적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불필요한 회식이나 동호회 활동, 또 행사 등과 저녁에 직원들끼리 만날 수 있는 사적인 모임 또는 국내 여행 등을 가급적 자제해 주십사 요청한 바 있습니다. 물론 해외여행은 최대한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안내하여 코로나 확산과 예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충남대학교 직원 선생님들께서 최대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시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 확산은 눈에 띄게 감소 추세로 들어선 반면에 해외에서 유입되는 외국인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정천무 대표님, 우리 대학의 유학생들의 경우 현재 어떻게 학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말씀 주세요. 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충남대학교에 그 재학 중인 유학생은 약 한 1,1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 중국인 유학생이 한 480명 정도고 기타 중국 외의 국가 유학생이 630명 정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차원에서는 유학생들이 전담 조직인 국제교류본부 비상대책반을 이미 1, 2월에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유학생 중 중국 방문자 현황 파악 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또 감염 예방을 위해 물품 구매 결정 및 기타 여러 가지 사항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외국인 유학생 휴학 행정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학생 관리를 위해 손 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등이 위생과 생필품을 배분하고 2주간의 자율 자가격리와 1:1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오전, 오후 발열 증상과 인후통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총학생회와 함께 유학생 간담회도 실시하였습니다. 2월 말 또 3월 초 또는 3월 말 4월 초에 우리 유학생들이 귀국할 때 중국 유학생을 송영한 바에도 있습니다. 인천에서 학교 과정. 그리고 인접해 있는 유성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외국 유학생을 위해서 생필품 100세트를 기증하여 중국 유학생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3월과 4월에는 특별 입국 절차 국가 확대에 따라 해당국 유학생 관리를 실시했는데요. 3월 16일 1차 관리에서는 특별 입국 절차 대상 국가 11개가 국가에서 발표되어 중국이나 홍콩, 마카오, 스페인, 영국 등등을 대상으로 3월 18일에는 2차 관리와 3월 19일 3차 관리에서는 결과적으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들 대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 유학생 관리 방법과 동일하게 유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환 및 파견 학생에 대하여는 중도 귀국하도록 안내도 했습니다. 동시에 사안별 학생 지도 방안을 수립하는 등의 학생 지원에 관련 부서인 국제교류본부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철저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현황에 대한 상세한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코로나 확산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우리 대학 유학생들의 학업 수행과 생활 역시 가능한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의 주요한 역할과 기능은 학생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연구도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교수님들께서 수행하시는 연구활동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수정 교수님. 네. 예, 연구활동과 관련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경험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이건 선생님마다 역량에 따라 또 달라지는 문제이기도 해서 일반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또 이공대하고 실험실이나 랩을 운영하는 형편은 제가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근데 인문사회 계열 쪽에서 보면 사실 현재 코로나 사태에서 연구를 하기에는 상당히 전반적으로 더 나은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외부적 대외 활동이
엄청나게 축소되었거든요. 저만 해도 서울에 가야 될 학회 관련 회의라든지 여러 봉사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전편 취소됐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학교에 가는 오가는 출근 채비한다든지 출근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시간 절약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속에서 인문사회 계열의 외부에 나가서 인터뷰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방법론이 필요한 그런 연구를 제외하고는 평소와 같이 문헌 연구를 한다든지 다른 분석 연구를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연구의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어떤 데서 그런 지표를 좀 볼 수 있냐면요. 제가 세 군데 학회에서의 논문 편집위원회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논문들이 엄청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선생님들이 외부로 뺏기는 시간들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으셔서 연구에 몰입하시는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즉 강의와 연구에만 전념하실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뭔가 부산에서 컴퓨터 앞에 계속 붙어는 있는데 뭐 제 경우는 소수해석하지 않을까. 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김수정 교수님께서는 인문사회 계열의 영역에서 연구에 관한 말씀 주셨고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활동과 관련된 의견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김재환 교수님. 네. 네, 교수님께서 경험하시는 연구활동과 관련된 경험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이제 연구에 관련된 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김수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문 계열하고 이 이공 자연 계열하고 약간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대학원생, 연구는 교수님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하시고 교수님들이 끌고는 가시지만은 실제 연구에서 벤치워크를 많이 하는 거는 대학원생들입니다. 그래서 대학원생 파트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제가 연구활동 하는 그 파트가 있겠고, 세 번째는 그 과정, 전체적인 과정에서 이제 안전을 어떻게 담보하느냐라고 하는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학원생들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은 자연과학대나 이공계 계열 대학원생들은 이제 학생이지만은 동시에 고용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좀 갖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학생들이 풀타임 대학원생으로 들어오면은 제가 월급을 줍니다. 그래서 한 달에 80만 원, 100만 원 그렇게 석사들한테 일단 월급을 주는데 그건 장학금이 아니라 실제 월급입니다. 저도 외부에서 연구비를 따가지고 오고 그 연구비에서 요구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대학원생들을 고용을 해서 그 대학원생들이 그 성과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월급을 주게 됩니다. 물론 학생이라는 신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될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면서 배우는 형태로 실험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석사 학생으로서 대학원생으로서 저희 방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 니네 인생에 이제 방학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원생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월급을 받는 이상은 방학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방학은 없습니다. 1년에 딱 2주 공식적인 휴가 기간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휴가 기간 1년에 2주다라고 해서 잘 알아서 써라라고 합니다. 그 외의 시간에서는 꼬박꼬박 아침에 출근하고 일을 하고 그거에 대한 성과를 내라라고 학생들한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야박하게 그러지는 않는데요. 시간을 좀 더 자유롭게 쓰기는 해주고 그 다음에 일 있은 경우에는 일 보게 해주고 하는데 기본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발생을 해도 우리나라 사회가 그래도 일반적인 회사들은 전부 다 최대한 회사의 시스템을 움직이고 거기에서 해야 될 일들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도 마찬가지로 모든 회사들을 샷다운 시킬 정도의 위기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은 아침에 출근을 해서 평소와 마찬가지로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고 저랑 같이 회의도 하고 대학원생 연구에 관련된 지도도 하고 하면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제 개인적인 연구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라는 면인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출근을 하고 저녁에 퇴근을 하고 이제 평소보다 좀 더 긴장감을 가지기 위해서 일부러 더 양복도 많이 입고 오고 막 그렇게는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차라리 요즘 같은 상황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거나 지금 일반적인 회의 같은 것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편합니다.
서울에 출장을 가거나 어디 여기저기 간단한 회의 한 1시간, 2시간 하는 회의 출장 가기 위해서 이동하는 시간들이 마찬가지로 한 2시간씩 걸리거나 그렇게 출장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그게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바뀌어버리고 하기 때문에 또 강의 자체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을 만들어서 업로드하고 하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좀 더 제가 자유롭게 제가 해야 될 일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쓸 수 있는 것이 좀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시간이 많아진 게 아니라 시간의 재배치가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화상회의도 옛날부터 많이 했었고 좀 더 좋아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회식들이나 개인적인 접촉들이 조금 더 줄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전에가 좀 더 지나치게 많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회사에서도 어떻게 회의들을 진행을 하느냐를 보고 그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비교해 보면은 지금 현재 회의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미팅을 하고 그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세계적으로 대부분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연구하는 데는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 좀 더 시간을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물론 많은 개인적으로 사람들 만나야 되는 것이 확 줄어버린 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런 면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실험실 안전성에 대한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것이 좀 많이 작용을 합니다. 저희 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식품위생물학에서 독성균주, 식중독균주 같은 것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실험실보다 조금 더 높은 생물학적 안전성을 담보해야 되는 실험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학생들한테 실험실에서 어떻게 하면 생물학적 안전을 해야 되느냐라는 교육을 반복해서 하고 있고 BSL2 레벨 2에 관련 준할 정도의 실험실 세이프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더 많이 물론 계속 학생들한테 환기는 시키고 있고 주의는 주고 있지만 크게 실험을 진행하는 데는 어렵지는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평소에 학생들한테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별로 피부로는 못 느끼고 있는데 최근에 학생들이 조금 더 정상적인 실험실을 운영하는 것처럼 안전에 대한 것이 각성이 돼서 차라리 좀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학문 분야의 특성과 연구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두 분 교수님께서 하시는 연구활동 수행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은 비교적 적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내 구성원의 어려움과 대응 방안에 대해 수업, 직무수행, 일상생활,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급변하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어떤 개선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해 우리 모두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플로아에 계신 분들 중에서 발제자분들께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교육학과의 장주현입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교수님 그리고 실장님 그리고 이제 총학생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고등교육의 전반적인 방향이나 다양한 시도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 고충들에 대해서 또 많이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유사한 사례들을 좀 찾아보면은 온라인 수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의료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원격 진료의 논쟁이 좀 비슷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이 상황과 관련해서 좀 올라가게 되면은 온라인 서점이 처음에 등장했던 2000년대 초반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이라고 하는 것의 문제가 좀 전반적인 대학 교육에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비대면 수업이 대면 수업과 다른 것은 강의실이라고 하는 동일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혹은 교사 학생 간의 교감이 일어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온라인 수업 특히 녹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 학생이 같이 서로 기운을 북돋아주고 같은 방향의 길을 가고 있다는 신뢰가 쌓이게 되면 수업이 잘 됩니다. 반면에 그런 신뢰가 좀 결여되게 되면은 수업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 면에서 수업은 어떤 면에서는 정량화되지 않는 교감이라든지 정서라든지 그런 공통의 감정들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 사태가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의 온라인 매체를 사용하는 형태의 수업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교감을 만들어내고 서로의 이제 기운을 북돋아주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지, 어떤 방법들이 가능할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뭐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몰라서 정부나 국가도 어떠하다 말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이제 금방 끝날 거라는 생각이 아니라 코로나가 앞으로 지속되면서 이제 우리 삶의 생활에 큰 변화를 줄 것이라는 것을 먼저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했을 때 이거를 좀 받아들이고 대처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의 어떠한 생각을 바꾸고 사상을 바꾸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가 가져온 사회의 변화라든가 이제 이 코로나가 가져온 이제 우리의 어떤 대처 방안 같은 것을 앞으로 좀 더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되었을 때 학생을 대상으로도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할 수 있다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도 좀 그 서로 간의 교감을 만들어내는 부분이나 기운을 북돋아주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네,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국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신뢰라는 거, 그리고 사실상 정서적 교감이라는 게 기존의 대면 교육에서 굉장히 중추적으로 작용한 거 아니냐. 따라서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는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자. 어떤 제안을 하실 수 있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누구의 한 머리에서 딱 나올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적하신 대로 신뢰와 어떤 교감, 같이 우리가 수업을 만들어 간다는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걸 북돋을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일단은 지금 이미 2달간의 거의 가깝게 한 달 반의 기간 지난 동안 선생님들의 쌓인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때마다 닥쳤던 어떤 장애라고 생각되거나 또는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 점들이 조금씩 다 다른 것처럼, 하물며 녹화 영상을 올리시는 선생님들도 어떤 식으로 녹화 영상을 내가 구성할 것인가, 그 안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담아낼 것인가, 이걸 끝내고 나서 애들의 질의를 어떤 방식으로 다시 또 수렴하고 내가 답변할 것인가는 각 선생님들의 그야말로 노력이나 스타일에 따라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온라인 교육이 단순히 녹화물 영상, 줌 강의 이 2가지의 되면은 굉장히 기술적 겉해 보이는 형식일 수 있고요. 그 안에 선생님들의 노력은 사실상 굉장히 다른 스타일로 다른 질적으로 접근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최대한 공유할 때, 그리고 그 공유 자원을 가질 때 선생님들이 그것에서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모두가 다른 과목을 가지고 다른 전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똑같이 적용할 만한 것들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수시처럼 우리가 서로 다른 경험에 축적된 노하우를 공유하게 된다면 각자의 선생님이 거기에 맞는 팁들을 얻어내실 거고, 창의적 높은 우리 교수님들이 그걸 학생들과 함께 잘 살려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과정에서 일단은 필요한 것이, 저는 지금까지 우리의 노하우를 모아야 된다. 아카이브처럼 모으고 거기서 추론내는 작업을 해야지, 그걸 선생님들한테 던져놓고 그냥 알아서 하시고 잘 일하기 잘하길 바랍니다 라는
기대로 그쳐서는 안 된다. 다시 수렴하는 작용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 경험이 쌓여야 그 다음에 정상적 대면 수업으로 갔더라도 온라인을 계속할 선생님들이 이전과는 다른, 즉 코로나 이후에 좀 더 개선되고 변모된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이 사태의 교훈처럼 그 노하우를 갖고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것을 대학이 준비해야 되고 선도적으로 해나가야 되고, 그게 커지면 대학 간에 그것이 쌓이는 집단지성으로 나중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온라인상에서 집단이 있었을 때 특정한 화자가 그 집단의 의견들을 리드해 가거나 그 집단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하면서 그 상호 교감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강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고 하면서 굉장히 낯설고 새로운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크게 새로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학생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그런 SNS를 통해 가지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온라인상에서 서로 커뮤니티들이 만들어지고, 온라인상에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오프라인보다 더 강력한 신뢰를 가지고 집단으로 이렇게 뭉치고 그 의견을 리드해가고 하는 것은 이미 발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온라인으로 강의하시는 분들도 이제 인강을 비롯해서 시작을 하지만 그렇게 화상으로 하시는 것도 있었고, 그 전에는 커뮤니티 웹페이지 거기서 대면을 안 하고 글로 올림으로써도 서로 누군가가 의견을 끌어가고 집단 지성들이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 이게 안 좋은 쪽으로 가면은 이제 집단 광신 쪽으로 가거나, 그런 경우는 지금 현재는 이미 그 현상이 발생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 집단 안에서의 상호 신뢰와 교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되죠. 근데 단 하나 지금 저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오프라인으로 튀어나와가지고 그렇게 집단에서 다시 신뢰와 교감을 갖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많은 퍼센트는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당장 학생들하고 다음 학기부터는 오프라인으로 또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때 온라인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겪어나야 처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고, 또한 교수님들 저희 같은 경우 입장에서는 온라인 상에서 그렇게 강력한 신뢰 집단 안에 들어가서 했던 경험들이 그 젊은 세대들보다는 좀 적기 때문에 경험치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좀 어려움을 겪거나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험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방 극복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들 한 1년만 이거 하시면은 다 잘하실 거예요. 굉장히 잘하실 거라고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하나 이제 저희가 약간 구분을 했으면 좋겠는 게, 온라인 강의라고 해서 온라인 그 커뮤니티에서 움직여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대면 또는 비대면, 이거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에서도 역시나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면과 비대면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하는 것이냐, 오프라인상으로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그 방향이나 저희가 대응하는 것들이 약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대면과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목적이나 그것을 이게 가장 중심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인가를 목적을 이루자고 했었을 때 온라인이 더 좋다라고 하면 온라인이라는 도구를 잘 이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에서 그러니까 이 도구에 의해 가지고 목적이 흔들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지만 않으면은 충분히 잘 진행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김재환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교육의 본질의 문제들은 사실은 어떤 형태의 매체를 사용하든지 간에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말씀을 조금 드린다면, 온라인이라는 매체를 써야 된다는 지금의 특성이 일정 정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몇몇 연구자들은 온라인 수업이 긍정적인 소통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지만, 또 그렇지 않은 의견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온라인 의존성이나 아니면 주의력 산만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게 될 가능성들이 크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일선 중고등학교 같은 데서는 뭐 딥페이크 포르노 같은 그런 문제들이 또 생기기도 하는 측면들도 있고요. 교수자의 경우에는 이제 고등교육이라고 하게 되면은 연구와 교육이 결합되어 있고, 연구와 교육이 선순환의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야 되는데,
교육에 투자하는 시간 그리고 교육 매체를 활용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 때문에 일정 정도의 단절이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고 인문학문의 차원에서 인문과학이나 아니면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차원에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의 제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들도 듭니다. 그래서 온라인 학습에서 예상되는 연구와 교육의 부작용들 그리고 이런 부작용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 고려하신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온라인 교육이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이것이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마 피하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그러니까 온라인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육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교육 온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대비를 하지 않고 깊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막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온라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을 이용해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지식을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실제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단 그게 너무 과도하게 평가되고 있거나 그게 진리가 처럼 받아들여지거나 그런 방향으로 반드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한 1년에 60강좌 정도가 그러니까 개설되는 게 한 60강좌 정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 60강좌 중에서 과연 몇 강좌나 온라인으로 하면은 그 효율이 올라갈 수 있는지 또는 몇 강좌가 디스커션을 통해 가지고 토론식 교육으로 가능한지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토론식 교육이 가능한 강좌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일반 강의식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강좌는 분명히 다르고 확실히 그게 구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목적에 맞춰가지고 합리적인 수단을 저희가 선택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온라인 교육도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너무 온라인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것을 겁내하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맹신하거나 하는 것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하는 수단은 매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학생들이 그냥 강의 노트만 들고 저희는 칠판에다 판서하고 그랬는데 요즘 제 강의 들어오는 학생들 보면 제가 일방적으로 대면 강의를 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다 태블릿을 PC를 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육 자료를 저희가 이제 PDF나 PPT로 올려놓으면은 자기네들이 태블릿을 거기다 띄워놓고 그다음에 거기서 직접 필기도 하고 자료도 바로 찾아보고도 해서 저도 수업 시간에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한테 유튜브 같은 것들을 바로 주소로 알려줘서 학생들이 자기 태블릿으로 유튜브를 보고 그런 식으로 대면 강의를 하는 와중에서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회의 같은 경우도 화상회의 같은 건 옛날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메일만 하더라도 이메일이 나오기 전에는 전부 다 어떻게 손으로 편지 써가지고 의견을 교환하고 했는데 요즘은 간단하게 이메일로 의견 교환하거나 단순한 회의는 다 진행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도구의 발전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라리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번 사태가 굉장히 좋은 기회고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이게 저희가 선택을 한 게 아니라 강제됐기 때문에 좀 반발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교수님이 언제 한번 이렇게 온라인 강의들의 경험을 쌓아볼지 이 사태가 해가지고 이런 도구가 있고 이게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시는 교수님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만약 출장을 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그거를 온라인 강의로 바꾸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지 걱정하는 것은 이 교육의 목적에 맞게 수단을 잘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잘 된다면은 크게 문제가 없고 좋은 저희의 교육의 질을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질문과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원균 총학회장님.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하라, 교육권을 보장해라, 학습권을 보장해라, 정말 많은 혼란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목소리가 있는데요. 누구보다도 교직원 선생님들, 교수님들을 많이 만나는 총학생회장의 입장에서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교직원 선생님들, 교수님들 모두 다 진짜로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저는 되게 눈에 보이고
다들 최선을 다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좀 노력을 해서 이 사태 잘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잘 만들 수 있도록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포럼을 만들어 주셔서 좋은 환경 만들어 주신 것에 되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한 교수님. 제가 온라인 회의는 줌으로 많이 해봤는데 이런 포럼은 솔직히 말해서 처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저도 또 하나의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항상 위기는 기회와 같이 동시에 온다고 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자기가 본인이 해야 될 일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맡은 데에서 각자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고, 저희도 교수님들이 각자 강의에 맞게 최선의 선택을 해서 최선의 강의들을 만드신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한 번 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예, 좋은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천모 대표님. 네, 우선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몰랐던 뭐 수업이라든가 또는 연구에 대해서 참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전체 구성원의 그 건강관리라든가 감염 예방, 대책 등을 좀 체계적으로, 또 아니면 매뉴얼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전체 우리 대학 구성원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같이 나눴으면 하는 게 저희 소망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수정 교수님. 네, 저는 굉장히 김재한 선생님과 생각이 많이 같습니다. 우리 이런 방법들은 진짜 방법이고요. 우리가 강의를 접할 때 내가 어떤 교육 철학, 어떤 목적과 가지고 학생들을 대하는가, 그것에 맞춰서 각자 가장 최선의 방법들을 공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코로나 사태 하나가 모든 사물, 모든 인생의 그 명암을 다 갖고 있듯이, 아마 코로나 사태 중에 가장 우리가 얻은 것 중에 하나가 또 있다면, 아마 우리 교수님들이 지식은 업데이트를 잘하지만 그 지식의 전달을 위해서 테크놀로지 부분에서는 업데이트를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좀 더 그러한 능력들이 더 확장됐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정상 상태로 갔을 때는 더 원래 대면교육에서 더 멋진 강의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의 목적, 본인들의 어떤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에 가장 알맞고 최선의 방법들을 궁구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러한 온라인 교육이 시작된 지 6주가 됐는데요. 6주가 돼가는데요. 지금쯤은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점검하고 공유할 자리가 필요한데, 막상 그런 공론회장이 참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 단계처럼 각자 서로 궁금하면서도 알아서 고립돼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학 공동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것들을 공유하는 이런 공론회장, 이런 포럼이 마련된 것이 상당히 감사하고 좋고 또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포럼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등교육 현장에서 구성원들이 겪고 계시는 어려움과 해결 방안들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패널로 참여해 주셔서 충남대학교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주신 충남대학교 직원협의회 정천모 대표님, 경험을 중심으로 대학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에 대해 고민을 던져주신 김수정 교수님과 김재한 교수님, 학생들의 생활 속에서 어려움과 개선 방안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이원균 총학생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등교육 현장에서 구성원의 어려움과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운영된 교육연구소 1차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